자,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첫 번째 동영상이 우리 저영양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저영양 개발을 하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빗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토양으로 지구 생태계, 물 사이클이 온전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원리, 하는 기능, 그리고 물을 부족한 것을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물 부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저영양 개발이 필요하게 됐는데, 잠시만요. 수업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멈췄었죠. 자, 저영양 개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영양 개발은 빗물을 호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영양 개발 기술 요소. 기술 요소라고 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이름을 그냥 편하게 진 거예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 여과상자, 식물 재배 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 도랑, 침투통 등등등, 물의 여과장치, 빗물통, 엄청 많아요. 종류가 따지면은 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기술 요소들의 기능을 보면은요, 식생체류지는 절유 기능이 있고 여과 기능이 있고 침투 기능, 증발산, 생태서식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적용성도 단지에 할 수도 있고 도로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옥상 녹화는 침투 기능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맨 마지막 빗물통 같은 게 보면은 절유 기능만 되고 나머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뭔지 볼게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들을 절대 외우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외울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왜 외울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식생체류지,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절유 등의 방법으로 강우 유출수를 조정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절유 시설. 이렇게 있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있죠. 저는요, 이런 걸 맨 처음에 봤을 때 지나가면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본 기억이. 저는 이거 그냥 웅덩이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맨 처음에. 근데 이게 식생체류지로서 저영양 개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개발된 내용이에요.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유출수를 조절하는 거. 그죠? 자, 웅덩이가 아니었던 거죠. 옥상 녹화. 강우 유출수를 옥상으로 차집하여 여과, 증발, 절유함으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 요소. 이 옥상 녹화를 하면 여러분 여기서 온도도 같이 조절이 돼요. 온도가 조절이 되면은 그 대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 건물 사이사이에 불어오는 이런 바람 영향들 있죠. 이 바람의 영향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상 녹화를 하면 이게 녹지 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건축 쪽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전문 용어로? 전용 면적, 이런 게 아니라 연면적, 하여튼,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거가 더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무 여과 상자. 따따따 볼게요.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식물 재배 화분, 식생수로, 식물 여과대. 저는 이게 보면은 한번 볼게요. 생태 제방으로 알려진 식생 여과대는 자갈 및 식생 활착이 유지한 토양으로 구성되며 강우 유출수를 감소시키고 사면 안전과 함께 여과 기능을 수행하여 수질 개선 및 도심 내 녹지 공간으로의 기능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경사 면적에다가 이렇게 식생 여과대를 설치하는 거 보면은 저희 학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왜냐면 학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르막이잖아요. 그죠?
도로가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 옆에 녹지들도 다 경사 면적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세 여가대 각도가 있는 것들은 우리 학교에 적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침투 도랑, 침수통, 투수성 포장. 이게 아까 첫 번째 동영상 본 거죠. 강우 유출수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공성. 이 다공성이 중요한 거죠. 이 특수 재질이겠죠. 다공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스, 블록 등과 세석의 공급을 통과하여 강우 유출수를 토양에 침투시키고 토양의 침투,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요소이다. 모래 여과 장치. 이런 거 여러분들도 진짜 실제로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빗물통. 지붕 유출수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저류시설로 소규모의 강우에 대해서 유출량 저감과 대체 용수 확보 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체 용수 확보네요. 대체 용수 확보. 이 옥상에서 내리는 이 물을 받는 거죠. 받으면 이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죠. 이 물을.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는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봐도 엄청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자유롭게 그 저영향 개발, 많은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을 약간의 변형하면서 아이디어로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숙제가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LID 기법을 이용하여 바꿔보기로 임팩트 디벨롭먼트 LID예요. 저영향 개발. 자, 과제 제출기한 2020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예요. 제가 이거는 이클래스의 과제에다가 별도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보고서는 워드 및 한글, 그리고 수기, 그림 그리는 거 손으로 그림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림 그린 거를 스캔을 하든지 스캐너로 또는 사진 찍어서 제대로 잘 찍어야겠죠. 너무 삐뚤하면 안 되고 이클래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모든 거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숙제 참고로 제가 이 참고도 하나 올려 드릴 거예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요. 작년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했었습니다. 홍길동, 황진희, 이성종, 김성종, 박성종, 최성종, 강성종, 윤성종, 하성종. 엄청 많네요, 성종이. 어쨌든 이게 조를 짜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조장이 각 조원들이 한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서 한 페이지로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개별로 하는 거죠. 이거 참고로 보시고 전체 설명. 제가 이 파일도 올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100년간 자연대 사이에 계단, 경사로 지점에 경사로 지점을 이렇게 그 물이 투수할 수 있게 이렇게 투수성 포장으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런 빗물들이 땅으로 흡수될 수 있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100년간이랑 자연대랑 연결하는 거 여기를 투수성 포장으로 만든 겁니다. 전후 이렇게 숙제를 했네요. 두 번째는 그림판으로 그냥 그린 것 같아요. 자, 거의 수분 그림 찾기 수준인데 요게 뭐가 있는 것 같네요. 요거, 그죠? 요거까지 이 세 개가 여기 올라갔습니다. 이게 뭔가 볼까요? 모래 여과 장치네요. 빗물을 받아 넣은 물로 길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모래 여과 장치로 모래 여과 장치로 물을 걸러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거네요. 자, 나무 여과 상자. 여기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들었고요. 이 사람은 PPT로 한 것 같아요. PPT로 해가지고 비가 올 때 계단, 물 엄청나게 이렇게 나왔죠. 이걸 가운데 침투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이런 현상이 없게끔 하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걸어오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죠. 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 그 백년강 같네요. 여기 빗물 이렇게 박해해가지고 이 토양으로 그냥 빗물통을 만들어서 빗물통에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정관 변경, 투수성 포장으로 아주 여기가 자연대 앞인 것 같은데요. 전체를 다 해버렸죠. 자,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들겠죠? 돈이. 자,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하라고 제가 참고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클래스에다가 이 과제 예시까지 올려놓을게요. 10월 5일까지 숙제를 한번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숙제 꼭 제출해주세요. 꼭.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질 오염 개론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수질 분야라고 하면은 수질, 토양, 지하수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질 오염 개론이 있죠. 토양 오염 개론, 이거는 저희가 따로 수업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수질이 물의 흐름 있잖아요. 물이 비로 내려가지고 땅으로 간 다음에 침투되고 지하 또는 유출이 되겠죠. 뭘로? 강, 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토양, 우리가 수질, 지하수, 이런 모든 것을 다 수질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유기오염 물질은 토양에도 해당되고요, 지하수에도 해당되고요, 수질에도 해당이 돼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왠지 이거 같은데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잠시만요. 마우스가, 키보드가 없으면 잘 안 되네. If you've been listening to the news at all, you've probably heard about the dangerous chemicals that are called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or EDCs. Inside our bodies is a network of glands and organs called the endocrine system that produce, store, and secrete hormones. Normally, the hormones go from the gland or organ to the other organs and fit right into specific receptors expressed in cells. Kind of like how a key goes into a lock. But when EDCs get into the body, they can mimic the shape of the hormone, and they go into the receptor instead. They can trick the body into thinking they are a hormone or block the hormone from fitting into its receptor. Fooling a cell in this way can trigger abnormal processes in the body. This can wreak havoc on the entire endocrine system and may lead to severe health consequences. EDCs have been linked to human health issues related to sperm quality, fertility, abnormalities in sex organs, endometriosis, early puberty, nervous system function, immune function, cancers, breathing problems, metabolic issues, obesity, heart health, growth, neurological, and learning disabilities, and more, because hormones regulate nearly every process in the body. What's worrisome is that exposure to EDCs can happen anywhere and come from the air we breathe, the food we eat, and the water we drink, and through the skin. Some EDCs even transfer from mothers to fetuses and infants. They can be found in industrial chemicals that leach into soil and groundwater, and then make their way into the food chain and build up in fish, animals, and people. Consumer products such as plastics, household chemicals, fabrics treated with flame retardants, cosmetics, lotions, products with fragrance, and antibacterial soaps. Pesticides, fungicides, or industrial chemicals in the workplace. The best way to avoid exposure is to check labels and avoid products containing known EDCs. Research on EDCs is growing, so watch for new information on products to help your family's health. Contact your elected officials and tell them to pass the Personal Care Products Safety Act, which would create an FDA review process
to check the safety of ingredients used in personal care products like toothpaste, soap, and sunscreen. Patients have questions. We have answers. The Hormone Health Network is your trusted source for endocrine patient education. Our free online resources are available at hormone.org. 자, 잠시만요. 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환경 호르몬에서 우리가 동영상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잘 알아들으셨죠? 충분히 영어들을 다 잘하니까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왔어요. 미믹하고 블러킹 작용을 하고 있다. EDC가 환경 호르몬입니다. EDC. 자, 얘네들이 미믹 작용과 블러킹 작용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림으로도 여기 그려놨어요. 이 미믹. 열쇠가 있으면은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EDC가 있으면 리셉터에 딱 맞는 모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미믹이 뭐냐면은 그 모방입니다. 모방. 내가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호르몬처럼. 그러면 호르몬하고 리셉터하고 원래 만나가지고 어떤 작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하고 리셉터는 이렇게 정확하게 자물쇠와 열쇠가 만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1대1로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호르몬이 전혀 모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방적으로 해서 이 EDC가 호르몬 대신에 여기에 딱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짜 호르몬이 여기에 리셉터에 만날 수 있는 거를 방해하겠죠. 블러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에는 미믹 작용하고 이 블러킹 작업이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환경 호르몬이 과연 우리 환경에 어떤 그 문제점을 나타내고 노출이 되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 다이옥신과 고엽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 동영상들 여기다가 제가 빨리 하려고 해놨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시죠. 뭔지. 참전 장병들의 고엽제 피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엽제 소송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엽제 피해 책임은 미국 제조회사에 있다.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들이 미국 측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고엽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엽제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지나치게 많아 암과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후유증 가운데 임파서람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고엽제에 직접 노출됐는지에 대해 노출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한국인이고 피해 질병이 일어난 것도 한국인 만큼 국내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제조사 측에 피해자 한 사람당 최고 4,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상을 받게 된 사람은 대표 소송자 10여 명을 비롯해 6,7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 환자들과 2세 환자들을 제외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이제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엽제 관련 소송은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미국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우케미컬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국내 법원이 베트남전 참전 장... 자, 일단 지금 동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만 대표적으로 본 겁니다. 자, 고엽제하고 다이옥신.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